안녕하세요. 비더마이어 시대의 사랑을 의무적 사랑을 중심으로 발표할 경영학과 조혜원, 국어국문학과 이채원, 정치외교학과 황세용, 파이낸스 경영 윤승현, 정치외교학과 변윤재, 정치외교학과 이재영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로 비더마이어 시대의 시대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의무적 사랑,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의무적 사랑에서 파생된 상상적 사랑,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랑, 파산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독일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비더마이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발표할 정치외교학과 황세웅이라고 합니다. 비더마이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선 비더마이어에서 비더란 정직한, 성실한, 거친, 그리고 우직한, 고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비더마이어라는 단어의 의미는 독일에서 소시민적 속물을 뜻하는 부정적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단어는 독일 문화의 역사를 구분하는 한 단어로 바뀌어 빈 회의 이후 1815년부터 1848년의 3월 혁명 발발까지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풍토에 대한 환멸감과 그에 대한 소시민적 특성이 반영된 비정치적, 퇴행적 특징을 가진 문화 양식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선 빈 회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의 시대가 종결된 이후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이긴 유럽 국가들은 전후의 세계 질서를 논하기 위해 181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빈 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승전국의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서 독일 내 통일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프로이센 또한 지배층의 경우에는 통일 운동을 주도하던 자유주의 세력을 싫어하여 통일을 섣부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빈 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바로 통일이 될 줄 알았던 프로이센 국민들은 극도로 실망하였습니다. 또한 나폴레옹 시대를 겪으면서 시민들 사이에 퍼진 시민계급의 자유주의적 사상은 빈 체제가 주장하는 유럽의 왕정 복고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헌법 개정, 독일의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졌습니다. 결국 39개의 독일 국가들이 포함된 독일 연방이 창설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국가가 아닌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이들은 독일의 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체부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트 폰 코체부는 독일인이지만 러시아에서 출세하여 러시아의 귀족이 된 인물로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 나폴레옹에 반대하여 러시아의 편에 선 인물입니다. 그는 독일의 민족주의 운동을 조롱하는 글을 자주 썼고 이는 독일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큰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칼 루드비히 잔트라는 독일 학생 운동가에 의해 살해되어 맙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럽의 지배층들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든지 코체부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빈 회의의 주역인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카르스바트 결의를 통과시킵니다. 이 결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독일 각지의 학생회와 체육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의 취직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원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서적과 신문과 같은 발간물들은 엄격하게 검열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의 와중 3월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3월 혁명은 앞서 언급한 암울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국가의 폭등과 영국발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적 타격이 더해져 일어난 독일권, 체코, 헝가리 등에서 일어난 반공건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초반에는 성공하는 듯하여 각국에서 민주화 요구가 일시적으로 실현됩니다. 이 시기에 독일은 빈 체제의 주력인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고 자유주의 내각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 독일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협회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반혁명 진영이 세력을 회복하게 되고 운동의 지역적 분산, 그리고 혁명을 이끌어야 할 시민 세력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분열하게 되면서 국면은 바뀌게 됩니다. 빈이 황제군에 의해 진압되고 헝가리도 오스트리아에 의해 정복되고 맙니다. 또한 프로이센은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이끄는 내각이 새로 형성되고 반봉건, 구시대 청산을 외치던 프로이센 국민회의도 강제 해산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라슈타트 요새의 함락으로 3월 혁명은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3월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독일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개혁이긴 했지만 이후 시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직화를 승인하는 법률이 생기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헌법은 현대 독일의 헌법의 원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물혁명은 독일 근대화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러한 비더마이어 시대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대적 정치적 특성 때문에 해당 시기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체념하고 현실에 수긍하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비더마이어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민족의 열망, 통일, 정치의 방향성과 같은 장대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주제를 다룬 지식인과 예술가의 체후는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정적이고 소박한 주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안락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 그리고 남녀의 사랑과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우선 문학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해당 시기를 대표했던 작가인 아델베르트 슈티프터의 작품 형형색색의 돌들의 한 구절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학작품의 한 구절과 같이 한눈에 보아도 가정적이며 목가적인 전원생활의 분위기가 연상됩니다. 이러한 해당 시대의 예술적 특성은 목가적 사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가적이란 단어는 농촌처럼 소박한 것, 그리고 평화롭고 서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 산업화로 자연을 그리워하는 상태가 목가적이고 소박한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이 되어 예술작품에도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렇듯 당시의 예술과 문화는 시대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과 시민은 해방전쟁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와는 동떨어진 현실과 마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망과 의지, 타오르는 시대 정신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정신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 대신에 단순하고 평화로운 것이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는 우울한 시기였으나 예술적으로는 풍부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었으나 동시에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비더마이어 시대는 체념과 권태의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더마이어 시대의 의무적 사랑에 대해 발표할 경영학과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비더마이어 시대의 이상적인 가족, 그리고 이상적인 사랑은 위 글귀와 그림처럼 피아노, 그리고 대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큰 식탁과 의자가 있고, 남주인은 책상 앞에 앉아 만년필로 편지를 쓰고, 아낙네들은 시 낭독이나 독서 토론으로 여가를 보내는 검소하고 소박한 소시민이 살 것 같은 전형적인 실내 공간을 바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단란한 가족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비더마이어 시대입니다. 두 번째 그림인 요한 안드레아스 엥게라르트의 존재 희망성쇠라는 그림을 보면 고객이 바구니를 만드는 가족의 방문에 가장에게 바구니의 해진 부분을 보여주는데 다른 가족들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무만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란하고 친밀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서로 분리된 채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사랑은 철저한 이기주의와 유용함이 접목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더마이어 시대에는 이성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경향의 극대화와 이성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합리성의 요구에 따르는 사랑, 즉 이상적인 사랑만을 진정하고 이상적인 사랑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사랑의 열정은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무로서의 사랑인 의무적인 사랑과 의무적 사랑에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는 상상의 사랑이 대립하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무일 때 비로소 안전하고 이상적이라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랑관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의무적인 사랑은 엄격한 성역할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인 가정인 아버지가 가장으로 군림하게 되고 어머니는 주부와 어머니로 가정 내 일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엄격하게 성역할이 분리되게 됩니다. 남자는 공적 영역에서 생계를 부양하는 가정 밖의 존재로 권위적인 사회적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여성은 완전한 인격과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지적인 모습, 또한 신정적인 행동 양식이 요구되며 가정 내의 존재로 수동적인 여성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 절약, 도덕 등을 요구당하게 됩니다. 비더마이어 시대의 사랑은 의무, 유용함,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쏟아낸 채 엄숙함과 이기적인 정신이 사랑을 지배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품위, 엄석함, 유용함 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18세기 후반 박애주의 교육을 통해 파급된 성기에 대한 금기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언어가 삶을 포장하기에 이릅니다. 낭만적 사랑과 관련해서는 애정과 관능이 대결하게 됩니다. 관능을 숨기는 이성적인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믿는 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욕망과 애정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며 이를 보증해주는 것이 바로 연애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에서도 보바리는 정략결혼, 즉 사랑 없는 결혼을 진정한 사랑인 엠마를 만나 자신의 욕망과 애정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연애결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무적 사랑에서 파생된 상상의 사랑에 관해서 발표할 정치외교학과 17학번 변윤재입니다. 네, 서양 근대 사랑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러시아 작품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은 안톤 체호프가 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리고 그 다음은 레프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은 단편소설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비롯하여 각종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영화로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 그리고 주인공인 드미트리 구로프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혼자 식사하는 도중에 얄타에서 온 일명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휴양지에 왔다는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식당에서 우연한 계기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구로프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세르기에브나이고요. 그녀 역시 본인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만 이들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끝내 이뤄지지 못합니다. 왜 이 간단한 내용의 단편소설이 이토록 인기를 끌었는지 그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러시아 사회에서 당시 불륜이란 소재를 전면적으로 다룬 단편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의 서사에 상당히 많은 여백이 존재합니다.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은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셈입니다. 예, 드미트리와 안나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서양 근대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귀족이라는 계급, 그리고 신분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선택, 시민계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생각하고 갈등하는 등장인물들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상의 사랑으로서의 모습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배우자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적인 인상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의 대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갈등을 둘러싼 플롯은 현대 문학과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서처럼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당대의 평가를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체호프를 험담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체호프는 우리를 이길 것이다. 즉,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대방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하는 시대. 귀족 가문 간의 정략적인 결혼, 귀족 남성의 다처제 같은 것들은 이제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진정한 근대의 사랑이 도래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서양 근대 문학의 정수라고 알려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갈등이 담긴 소설이라는 극찬을 듣고 있는 안나 카리나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안나 카리나를 그린 4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는 1980년대 소피 마르소가 주인공이 됐던 영화고, 그리고 가운데 2개는 그 작품, 소설 속의 안나를 그린 그림,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2015년에 상영된 안나 카리나의 주인공 키이라 나이틀리의 모습입니다. 제 설명을 듣기 전과 듣기 후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려지는 안나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소설가 김영하는 자신이 무인도에 갇힌다면 유일하게 가져갈 단 한 권의 소설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은 크게 두 가지 축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유미주의적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고위 관료 카레닌의 부인 안나 카레니나 부인이 젊은 청년 장교 브론스키와의 사랑에 빠지며 파국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축은 키티와 레빈의 타산적 사랑 그리고 상상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골의 영주 가문의 자제 레빈과 도시의 부유한 가문의 딸인 키티의 사랑이 그려진 건데요. 여기서는 키티보다 레빈의 내적 갈등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톨스토이의 정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축의 사랑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다. 즉, 계급에서 벗어나 각각의 개인과 가정의 중요한 시대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양 근대 시대에서 사랑을 상상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연인 이외에 평소에 상상해오던 내가 너무나 사랑할 것만 같았던 이상형과 마주쳤을 때, 내가 그러한 내적 갈등에 빠졌을 때 등장인물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개인으로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에 종속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상상한다는 것은 내가 언젠간 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을 처할까봐 두려운 상황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윤승현 학우께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선 변윤재 학우님의 발표를 이어서 할 파이낸스 경영학과 20번 윤승현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작품은 바로 기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출신의 여성 엠마는 귀족적 삶에 대한 낭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잃은 의사 보바리와 결혼하게 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엠마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지루함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귀족들이 참여하는 사교 모임에 참여하며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귀족들과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며 점점 이러한 삶에 빠져들었던 엠마는 결국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모두 경제적인 위기에 빠뜨리게 되고 그 주변 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귀족들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절망한 엠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엠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상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엠마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상 속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다가 파멸을 받게 됩니다. 이 결혼의 일대기를 엠마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 또한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전의 낭만주의적 연애 소설들과는 다르게 보바리 부인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랑의 문제점을 잘 집어낸 사실주의적 연애 소설이라는 장르를 펴낸 소설입니다.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으며 무대에도 명작으로 꼽히며 다양한 형태, 영화나 연극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과대망상증이라는 의미의 보바리즘이라는 단어가 새로 탄생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작품은 테오도르 폰타네의 에피 브리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 귀족 집안의 자녀 에피는 귀족 관리인 인스테텐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낭만적으로 사랑하여 혼인한 것이 아닌 사회의 시선과 압박에 의해 좋은 조건으로 혼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원래 자유로운 성격이었던 에피를 힘들게 했고 그녀의 남편은 부와 사회적 지위에만 신경 쓰느라 에피의 원망만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에피는 우연히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은 결투를 신청해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후 에피는 고향으로 쫓겨나 폐결핵을 앓다가 숨지게 됩니다. 위 소설은 주인공 에피의 결혼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전개됩니다. 우선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에피의 결혼 생활의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갈등과 불륜의 발생, 그리고 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주인공 에피를 중심으로 매우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나 다른 인물들의 심리 상태 묘사도 매우 무척 뛰어난 작품입니다.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주인공 에피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공 에피는 상상 속의 사랑과 현실의 타산적 사랑의 괴리에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불륜이라는 선택을 하고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세 작품들은 앞선 변윤찬 학우님 설명해주신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제가 설명한 보바리 부인 그리고 에피브리스트 세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들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공통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작품 모두 서양 근대, 즉 비드마이어 시대의 결혼 생활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소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작품은 서사 구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결혼, 불륜, 파멸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서사 구조에서 불륜이 발생한 이유가 상상 속에서의 사랑을 이유로 불륜이 발생했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세 작품을 두고 3대 간통 문학 혹은 결혼 3부작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비슷한 소설들이 많이 쓰이고 읽힌 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당대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더마이어 시대의 시민들은 항상 욕망을 절제하고 엄숙함을 강요받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와 대비되는 낭만적이고 유의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 3부작의 결혼 3부작에서 볼 수 있는 욕망 표출에 의한 현실의 사랑의 붕괴는 당대 시민들의 욕망을 대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전적 사랑 파트를 맡은 국어 국문학과 이지연입니다. 19세기 시민 계층이 사회의 주도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시민 가정의 가족 형태는 더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여파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면서 시민 가정의 영역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사회에서 물질적인 부, 높은 지위,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해졌으며 이것은 사랑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역할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는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성별이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변화한 시민 가정의 가족 형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작품인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오 후작부인에서 후작부인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고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F백작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후작 부인에게 청혼합니다. 백작은 남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혼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형식적 결혼을 승낙받고 후에 아들에게 2만 루블을 증여하며 자신이 죽을 경우 아이 어머니를 전 재산의 상속자로 정한다는 유언장을 제시합니다. 결국 후작 부인은 그를 용서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당대 사회의 가치 척도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19세기 후반에 나온 폰타네의 본격적인 사회시설인 에피브리스트에서도 상품화된 결혼 컨셉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의 여주인공 에피브리스트는 그녀보다 21살 더 많은 인슈테텐 것들을 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너는 20살에 벌써 다른 사람이 마흔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인슈테텐의 황적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시민사회의 덕성에 기반을 둔 초기 시민 가정의 이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가정은 사회의 일부가 되어 오롯이 사회 규범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감정보다는 결혼을 통한 출세와 부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를 다룬 스탕달의 장편소설인 적과 흑에서도 부와 지위가 우선이 된 사랑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줄리앙 소렐은 레날 부인과 사랑에 빠지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 포스그리타의 마틸다를 유혹하고 레날 부인의 편지 한 통으로 마틸다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출세 또한 무산되자 화가 난 줄리앙은 레날 부인을 총원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줄리앙은 전에 존재했던 낭만적 사랑보다는 출세가 중점이 되는 표선적 사랑을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당대 사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물질주의가 된 사랑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화의 여파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19세기가 이르러 가정은 사회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후작 부인의 가정은 후작 부인의 임신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녀를 내쫓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주장한 F백작의 청혼도 그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따진 후에 승낙을 했고 F백작 또한 첫 청혼과 두 번째 청혼 둘 다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피브리스트의 브리스트 가문은 사회 내에서의 지위 상승과
경제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욕망 등 내적 범주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과 흑의 줄리앙은 초반에 레닌 부인과 사랑에 빠져 18세기 낭만적 사랑의 풍세를 보여주는가 싶지만 자신의 출세욕 때문에 레닌 부인을 총으로 쏴버리게 됩니다.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연애 결혼의 모습을 갖춘 감상적 낭만주의 형태는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으며 당대 사회가 결혼을 사랑의 범주가 아닌 사회적, 물질적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독일파에 대해 발표할 정치외교학과 이재영입니다. 저는 발표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했던 비더마이어 시대의 의무적인 사랑과 종교적, 도덕적 규범에 대항했던 청년 독일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독일파는 1830년 이후 예술시대의 미학 개념을 거부하면서 문학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일군의 젊은 작가 그룹입니다. 청년 독일파의 대표 작가로는 강의 영상에서 배웠던 하이네와 구츠코를 비롯하여 라우베, 비인바르크, 베르네, 문트, 헤르베크 등이 있습니다. 청년 독일파 작가들은 역사적 진행 과정 속에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시대정신,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국가의 부정, 사상과 신앙의 자유, 인권의 확립, 여성 해방 등을 목표로 정치적, 사회적 참여문학을 주도하였습니다. 청년 독일파의 대표적인 작가 하이네의 말에서 청년 독일파가 어떤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고 옛날 동화의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일을 가장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정치 영감을 발간하고 시대의 관심사를 강연하며 혁명적 소망을 엮어내고 격정을 자극시키며 가여운 우직한 독일인의 코를 계속 비틀어서 그들을 건강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만 했다. 청년 독일파 작가들은 프랑스의 사회사상인 생시몽주의에 주목하였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생시몽주의는 사유재산의 국유화, 능력에 따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생시몽주의를 탄생시킨 프랑스의 철학자 생시몽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는 역사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도덕과 사랑의 교훈 역시 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체념과 금욕을 강요하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항거하였고 육체의 명예회복을 기치로 내걸어 자유롭고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여성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생시몽주의자들의 지도자 앙팡탱은 육체의 복권을 기존의 기독교와 대결해 남녀의 동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시몽주의는 청년 독일파 작가들의 문학 활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청년 독일파 작가들은 육체의 복권을 문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을 비판하였고 자유로운 여성과 육체의 명예회복, 육체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독일파는 그들의 활동이 너무나 자유롭고 혁명적인 탓에 독일 연방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 이후 구성된 독일 연방은 절대주의로의 복고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고 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반대 세력들을 선동가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청년 독일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연방은 320페이지 이하의 모든 정기 간행물과 출판물은 반드시 사전 검열을 거쳐야 발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에 굴복하여 사회 참여적 문학보다는 로맨스 또는 서정적인 문학을 주로 써냈고 직업을 상실할 두려움에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독일파 작가들은 독일 연방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학 활동을 지속했으며 특히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던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던 육체적 사랑을 문학으로 그려냈습니다. 결국 독일 연방회의는 청년 독일파가 종교적으로 무신론을 유포시키고 기존의 사회 상황을 비방하는 사회적 파괴성을 지녔으며 예절과 도덕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청년 독일파의 작품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회의는 모든 독일 연방주들은 하이네, 구츠코, 라우베, 비인바르크, 문트 등을 소속원으로 하는 청년 독일 혹은 청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문학 유파의 저서에 대한 주작자, 출판자, 인쇄업자, 배포자에 대하여
해당 주 정부의 행법 및 경찰법, 그리고 언론의 악용 방지에 관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서점, 대출도서관 혹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이 저서들의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정부에 주어진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동원하여 저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비더마이어 시대의 의무적 사랑에 대항했던 청년 독일파는 시대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당시 사회가 강요하던 종교적 가치와 또 도덕적 규범에 저항했던 혁명적인 젊은 작가들이었습니다. 청년 독일파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발표를 통해서 청년 독일파라는 이름 하나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3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